장학과세법 3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장으로 쓰일 건물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이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건물을 사업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이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체결하는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법률 관계가 임대차 계약 관계죠.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건물인 경우를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데 이런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종전에 우리 민법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어,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임차인의 보호에 너무 부족하다. 응? 임차인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이래서 국회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적용 범위 한번 보시죠. 적용 범위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이 아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일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규정 중 일부 규정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만약에 그 상가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락대금 있지 않습니까? 경락대금에서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 중에 자신의 그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이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우선 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 나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춰두면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1년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차임을 증액할 경우에 5%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일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규모가 큰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고 보호의 정도를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적용이 돼요. 어떤 규정이냐면 대항력. 내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내가 계속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요게 계약갱신권.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는 거 있죠. 근데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조항들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이 배제가 돼요. 서울특별시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뭐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이 경기도에 있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이 배제된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우리 대전광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이거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예요. 광역시도 똑같으니까, 광주광역시도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예를 들어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여기는 환산보증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환산보증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보증금 액수에 관한 규정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환산보증금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 어디다?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만 환산보증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 범위를 따질 때에는 약정보증금 위에 환산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하냐면 차임액의 100을 곱해요.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대전광역시에 보증금 1억에 월 차임 500만 원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 경우 약정보증금 1억이죠. 환산보증금은 차임 곱하기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5억이죠. 5억.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보증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 되는 거죠. 6억. 6억이면 어떻게 돼? 여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 대표적인 건 우선변제권이죠.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이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크죠. 이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호수단이거든요. 근데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거 적용 범위에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포함한다. 요건 잘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네, 대항력이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대항력 한번 보죠. 자, 어떤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이 대항력이란 게 뭐냐 하면 임차권,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계약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임대인 말고 제3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중에 제3자는 주로 누구겠어요? 그 건물을 산 사람, 새로운 건물의 양수인, 그러니까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그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 주인,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상가 건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당신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 주인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건물의 새 주인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때 그 제3자는 대부분은 새로운 집주인이겠죠. 그죠?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이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요건을 갖추면 주장할 수 있어. 어떤 요건이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에요. 건물의 인도는 쉽게 말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내가 이사 들어오면 돼. 상가 건물에 이사 들어오고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죠? 세무서에 가서 하는 거죠. 내가 건물의 인도, 건물에 이사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 내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주인이 집을 팔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뭐 빚이 많아서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경락받은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대항력을 갖는다. 여기 주의할 게 그 다음 날부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20년 3월 1일 날 이사 와서 그 다음 날 3월 2일 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서부터 발생해? 그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 3월 3일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3월 3일서부터.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봐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야. 그리고 임차인은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요게 대항력이에요. 요게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뭘 해야 된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은 뭐냐? 거기 보증금 우선 변제권 밑에 줄 한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게 이른바 이제 강제경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이건 체납처분 절차죠. 그래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경락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경락이 됐어. 그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어떤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빚이 많아요.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이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런 경우 내가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임대차 계약 관계는 단순한 채권 관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채권 관계에 불과하고 이 채권자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어요. 채권자들은 먼저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그 저당권 같은 물권이죠. 물권. 이 채권 물권 또 채권 물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권리 중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럼 물권은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 그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저당권 있죠.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죠. 근데 이제 저당권은 대상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그런데 이런 저당권, 물권자는 채권자보다 우선해요. 그런데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내가 뭐 5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돈 빌려줘서 내가 채권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전에 돈 빌려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채권이 성립했으니까 내가 우선한다. 이런 관계가 없어요. 채권은. 채권 상호 간에는 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안분비례 받아요. 안분비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차인은. 그 채권이에요. 보증금 채권. 그럼 내가 보증금 어떻게 변제받아야 돼?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이 안분비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상가 건물에 어떻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는 먼저 우선 변제받고 저당권자는 먼저 우선 변제받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일반 채권자들하고 나눠서 가져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변제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정도면 그 건물에는 거의 100%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 건물을 저당 잡혀서 돈을 안 빌렸겠어요? 지금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돈 빌린 사람인데. 그럼 거의 저당권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서 나가고 나머지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이건 미흡하다. 이래서 이 보증금 채권인데 이걸 물권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마치 무슨 저당권자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이 보증금 채권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건물 보증금 채권하고 저당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먼저 어떤 게 먼저 성립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이사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시기하고 저당권 설정 시기하고 비교를 해서 저당권 설정 시기가 빠르다. 그럼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고요.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춘 날짜가 더 빠르다. 그러면 이 보증금 채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 우선 채권은 이렇게 경매 절차라든지 공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 하나를 더 갖춰야 돼요. 뭐냐면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나요? 세무서 가서 받아요. 세무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들고 가시면 안 돼. 원본 가지고 가셔야 돼. 사본 들고 가시면 안 돼. 원본 들고 가셔서 가서 내가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면 바로 쾅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이 들고 가세요. 같이 들고 가서 도장 받으시라고. 도장 받으셔. 그러면 내가 우선 변제권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아까 예에서요. 3월 1일 날 이사 왔어요. 그리고 3월 2일 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도장을 쾅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언제서부터 인정돼요? 며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며칠을 3월 2일? 아니에요. 3월 3일서부터 3월 3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대항력 뭐라 그랬어요? 대항력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정일자는 3월 2일 날 받았지만 대항력 요건이 3월 3일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월 3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3월 2일 날 집주인이 3월 2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아니면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우선해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저당권이 우선해요. 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물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긴 했지만 이 대항 요건의 발생일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3월 3일 기준이 돼버려요. 3월 3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우선하게 돼요. 응? 그런 경우는 없겠죠. 만약 그런 경우였다면 그 집주인이 거의 사기성이죠. 그죠? 상가 건물 임차인한테는 우리 건물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여줘 놓고, 막 이사 왔더니 그때 그냥, 저당권 설정된 걸 가졌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진짜 아주 고약한 집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우선 변제권 요건은 뭐다?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아니 우선 변제권은 뭐고 또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이 최우선 변제권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1순위로 무조건 변제받는 거예요. 1순위로.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도 뭐한테는 후순위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때보다 먼저 앞서서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당권자, 주로 은행이겠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불이의 타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때는 상가건물 임차인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기보다 먼저 변제받아. 그럼 황당할 거 아니야. 황당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은 적용 범위가 한정돼요. 한정돼. 그러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잠시 제가 이게 연구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연구실로 전화가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 설명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영세한 임차인, 보증 금액이 낮은 영세한 임차인에 대해서 그것도 그 중에 아주 일부 금액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한번 보시죠.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 확정 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 근데 언제까지 갖춰야 돼?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상가 건물이 경락이 됐는데 그 경락 대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 전체가 아니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심지어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의 인정 범위를 한번 보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임대차예요. 여기서 얼마까지?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 6,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6,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소규모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과밀 억제 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잖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인천광역시 이런 거. 거기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이때 광역시는 우리 대전광역시.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적용 범위였을 때는 부산광역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같이 취급을 당했죠.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긴 부산광역시 여기에 포함돼. 응? 부산광역시 여기에 포함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내가 보기엔 이게 이제 한쪽은 개정을 하고 한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된 것 같아. 일치하려면 같이 일치시켜야지, 그지? 근데 하여튼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적용 범위를 따질 때에는 부산광역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따질 때에는 부산광역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 일반 광역시로 들어와요. 일반 광역시로. 자, 광역시, 우리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는 제외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니까 광역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는 세종시는 없지. 응? 세종시는 없지 또. 응? 광역시란 이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보증금 3,800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서 1,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보증 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타는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예. 글쎄, 한번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관계가 존재하고요. 2020년 3월 1일 2번 저당권자인 C의 경매 청구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 원래 경락대금에서는 경매 비용을 먼저 공제를 해요. 경매 비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부동산 감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경매 절차에 소요된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먼저 빼고, 뺀 금액이 5억 원인 경우에 이때 A, B, C, D가 각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A는 2018년 4월 15일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번 저당권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3억 원이에요. 3억 원. 저당권으로 담보된 그 채권이 3억 원이야. 근데 B는 같은 날 보증금 2억 원의 이사 와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B는 똑같은 날 4월 15일 날 이사 와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에요. 같은 날이라니까 뭔가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C는 2018년 10월 1일 날 2번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이 2번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D는 2019년 3월 1일 보증금 3천만 원의 이사와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대항 요건은 다 갖췄네요. 자, 첫 번째, B와 D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요건까지 갖춘 경우예요. 자,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어요. 같은 날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다. 그럼 여기서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은. 자, 먼저 그 앞서서 A와 B 중에 누가 먼저 변제를 받죠? A와 B. 자, 한번 보세요. A는 4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B는 4월 15일 날 이사 왔어요. 사업자 등록 갖췄어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대항력은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며칠을 기준으로 판단해? 4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누가 우선해? A가 우선해. A 저당권이 우선해. 그러니까 A 저당권자의 권리가 B보다 우선한다 이거. A 저당권자의 권리가 B보다 우선해요. 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1번 저당권도 그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고요. 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1번 저당권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내가 빌려준 돈 변제만 받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래서 2번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제일 먼저 설정된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1번 저당권자가 B보다 우선해요. 우선하는 권리를 가져. 먼저 설정됐어. 먼저 효력을 가져. 그러면 이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에 기한 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안타깝게도 이 임차인들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경락인은 이 경매를 신청한 그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그 순위를. 그런데 이때 1순위 저당권자가 이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느냐? 후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후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A와 B 사이에서는 B나 D는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어. 이거는 대항력권을 갖췄지만 경락인한테 내 임차권 주장하면서 나는 여기서 더 장사할래.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돼.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우선 변제를 받아야지. 비록 후순위지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는 A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 B가 변제를 받고 여기 C는 어떻게 돼요? C는 B가 그 3월 3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C는 12월 1일 날 이사 왔잖아. 4월 15일 날, 4월 16일 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C는 1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우선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 순서는 어떻게 돼? A, B, C 순서가 된 거야. A, B, C.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할 게 D예요. D. D는 지금 4순위인데 이게 지금 4순위가 아니야. 뭐냐면 보증금액을 잘 봐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뭐야? 대전광역시는 보증금 3,800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 뭐가 인정돼? 최우선 변제권. 얼마? 1,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D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 그러니까 이때 배당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D는 1,3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1,300만 원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A가 3억 원. 그 다음에 B는 그 남는 금액 1억 8,700만 원. C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한번 B와 D가 사업자 등록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선 변제권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으면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둘 다 우선권을 가져. 그죠? 그 다음에 B와 D는 일반 채권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D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D는 최우선 변제권에서 행사해서 1,300만 원. 그리고 변제 순서는 A가 3억 원. 두 개를 합친 나머지 금액 8,700만 원. B가 아니지. C가 1억 원. 그 다음 2순위로. 그러니까 D가 최우선 변제권에서 1,300만 원. 그 다음은 A가 3억 원을 변제받고요. C가 그 다음 순서죠. C가 1억 원 변제받고 이렇게 변제받은 나머지 금액을 이제 B가 갖게 되죠. 8,700만 원을. 이런 순서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권리금 이런 내용은 우리 4주차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